그날은 부모님 결혼 30주년 기념일이었다. 내가 8개월 동안 모든 것을 준비했다. 강남 호텔 연회장 예약부터 꽃 장식, 메뉴 선정, 초대장 디자인까지. 회사 퇴근 후 밤늦게까지 뛰어다니며 손님 80명을 초대했다. 비용은 내 적금 털어서 5천만 원 넘게 썼다. 부모님께서 민지 덕분에 멋진 파티가 됐다며 눈물 흘리실 모습을 상상하며 버텼다. 그런데 메인 테이블에 내 이름표는 없었다. 어머니가 미소 지으며 말했다. 민지야, 너는 저쪽 테이블로 가. 여기 손님들이 중요하신 분들이야. 아버지는 고개도 안 들고 와인만 따랐다. 옆자리에는 아버지 회사 후배 부부와 어머니 동창들이 앉아 있었다. 내가 빈 의자를 찾으며 서 있는데 웨이터가 조용히 속삭였다. 죄송합니다. 손님. 예약 명단에 김민지 씨는 서빙 스태프로 되어 있습니다. 순간 귀가 멍해졌다. 내가 준비한 파티였다. 내가 돈 내고, 내가 뛰어다니고, 내가 모든 걸 한 파티. 그런데 나는 서빙 스태프. 어머니가 다시 웃으며 손짓했다. 빨리요, 손님들 잔 비었어. 그때 깨달았다. 나는 처음부터 이 테이블에 낄 자격이 없었다는 걸. 그들은 나를 가족이 아니라 도움 주는 사람으로 봤다. 아니, 그보다 더 낫게. 그날 밤, 집에 돌아와 거울을 봤다. 29살 김민지. 피곤에 찌든 얼굴, 아직도 부모님께 잘 보이려 애쓰는 눈빛. 웃음이 나왔다. 처음으로 진심으로. 이제 그만 참을 생각이었다. 나는 어렸을 때부터 착한 딸이었다. 아버지 회사 일이 어려울 때 등록금 대신 생활비를 보냈다. 어머니가 여자애는 공부 많이 해도 시집가면 끝이라며 대학원 진학을 막았을 때도 반항 안 했다. 명절마다 친척들 밥 차리고 설거지하며 민지는 참 효녀야 라는 말 들으면 그걸로 충분하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날 파티에서 느꼈다. 그들은 나를 효녀가 아니라 당연한 존재로 여겼다. 내가 없어도 되는, 대신 해주는 사람. 파티가 끝난 뒤 부모님은 손님들에게 인사하며 우리 민지가 다 준비해줬어요 라고 말했다. 박수갈채가 터졌다. 나는 뒤에서 접시를 치우고 있었다. 아무도 나를 쳐다보지 않았다. 집에 돌아와 샤워를 하면서 생각했다. 이게 끝이 아니다. 이건 시작이다. 나는 노트북을 켰다. 아버지 회사 재무자료, 어머니가 자랑하던 부동산 계약서, 그들이 숨기는 모든 것들을 떠올렸다. 그동안 나는 너무 많이 알았다. 너무 많이 봤다. 너무 많이 참았다. 이제 그걸 쓸 차례였다. 파티 다음 날, 부모님께서는 전화로 감사 인사를 했다. 민지야, 어제 정말 고마웠어. 손님들이 다 칭찬하던데? 어머니 목소리는 밝았다. 평소처럼. 나는 대답했다. 네, 어머니. 저도 즐거웠어요. 전화기를 끊고 나서야 손이 떨렸다. 아직도 그들의 목소리에 조건 반사처럼 착하게 답하는 내가 역겨웠다. 회사에 가는 지하철 안에서 계속 생각했다. 왜 나는 그 테이블에 앉을 자격이 없었을까? 답은 간단했다. 그들은 나를 가족으로 여기지 않았다. 정확히 말하면 나를 필요한 가족으로만 여겼다. 내가 돈 보내고 행사 준비하고 명절에 와서 일해주는 한에서만. 아버지는 중소건설회사 사장이었다. 겉으로는 성실한 중산층, 속으로는 세금 탈루와 뒷거래가 일상이었다. 나는 대학 때 회계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아버지가 가족이라서 라며 보여준 장부들을 봤다. 가공의 거래처,
현금 영수증 누락, 뇌물 성격의 접대비. 그걸 알면서도 입 다물었다. 가족이니까. 어머니는 동네 부녀회 회장이었다. 겉으로는 품위 있는 사모님, 속으로는 남들 뒷말하고 과시하는데 일가견이 있었다. 어머니가 자랑하는 압구정 아파트는 아버지 회사 자금으로 샀다는 걸 나만 알았다. 나는 그 비밀들을 그동안 지켰다. 왜냐고. 가족이 무너지면 나도 무너진다고 믿었다. 내가 희생하면 언젠가 보상받을 거라고 믿었다. 하지만 그 파티에서 깨달았다. 보상은 없다. 그들은 나를 희생 제물로만 봤다. 집에 와서 오래된 서랍을 열었다. 대학 시절 아버지가 건네준 USB 하나가 있었다. 민지야, 이거 백업해둬. 혹시 모르니까 라고 했던 그 파일들. 나는 그때도 착하게 백업했다. USB를 노트북에 꽂았다. 2018년부터 2023년까지의 가공 거래 내역, 협력업체와의 비밀 계약, 세금 계산서 조작 증거. 모두 그대로였다. 화면을 보며 처음으로 웃었다. 진짜로. 이걸로 시작해야겠다. 그 주말 부모님 댁에 갔다. 평소처럼 과일 바구니 들고 어머니가 반갑게 맞았다. 민지 케임. 어제 파티 얘기 아직도 나오던데? 아버지는 TV 보며 고개만 끄덕였다. 나는 미소 지으며 말했다. 다음엔 더 잘 준비할게요. 손님들 명단 다시 정리해볼까요? 어머니가 손을 내저었다. 아니, 너 바빠서 어떡해. 다음엔 업체에 맡기자. 그 말에 가슴이 다시 철렁했다. 내가 바빠서가 아니라 내가 필요 없어서. 그날 부모님 집을 나오면서 결심했다. 첫 번째 단계는 관찰이다. 서둘지 말자. 그들이 스스로 무너질 틈을 기다리자. 그 후부터 나는 더 자주 부모님 댁에 갔다. 착한 딸 코스프레를 완벽하게 했다. 밥 차리고, 청소하고, 아버지 회사 서류 정리 도와주고. 그 과정에서 더 많은 걸 알았다. 아버지가 최근 큰 공사를 수주했다는 것, 그런데 자금 사정이 안 좋아서 은행 대출을 알아보고 있다는 것, 어머니가 압구정 아파트 담보로 추가 대출 받으려 한다는 것. 나는 조용히 메모했다. 모든 대화, 모든 서류 사진, 모든 약점. 그리고 기다렸다. 3개월이 지났다. 나는 표면적으로는 여전히 착한 딸이었다. 주말마다 부모님 댁에 가서 밥하고, 어머니 쇼핑 동행하고, 아버지 술 따라드렸다. 하지만 속으로는 모든 걸 계산했다. 아버지 회사의 탈루 규모는 내가 생각한 것보다 컸다. 최근 5년간 약 40억 원 국세청에 신고만 하면 끝장이었다. 하지만 그건 너무 직선적이다. 너무 빨리 끝난다. 나는 더 깊이 들어가기로 했다. 먼저 어머니부터. 어머니는 부녀회에서 품위 있는 사모님 이미지로 살았다. 그 이미지가 깨지면 가장 아플 터였다. 나는 어머니가 자주 가는 고급 미용실 원장을 알았다. 어머니가 그 원장에게 둘이 민지는 아직 시집도 못 갔어요. 참 답답해요 라고 수군댔다는 것도. 그래서 일부러 그 미용실에 예약했다. 시술 받으면서 원장과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눴다. 저희 어머니가 자주 오시죠? 항상 저 얘기만 하신다면서요. 원장이 웃으며 말했다. 어머님이 민지 씨 걱정 많이 하세요. 결혼 늦으면 큰일 난다고. 나는 한숨 쉬며 말했다. 사실 저희 집 사정이 좀 복잡해서요. 아버지 사업이 예전 같지 않아서 제가 돈 보내드리고 있어요.
그 한마디로 충분했다. 며칠 뒤 어머니가 화들짝 놀라 전화했다. 민지야, 너 무슨 소리를 하고 다녀? 내가 돈 달라고 했다는 등 이상한 소문이 돈다. 나는 놀란 척했다. 제가요? 전혀요. 하지만 소문은 이미 퍼졌다. 부녀회 카톡방에 김 사모네 딸이 부모님 용돈 드린다더라. 사업이 어려운가 봐라는 글이 돌았다. 어머니는 창피해서 한 달 동안 외출을 못했다. 그게 첫 번째 가격이었다. 나는 어머니의 전화 목소리가 떨리는 걸 들으며 처음으로 쾌감을 느꼈다. 동시에 속이 메스꺼웠다. 이게 나인가 싶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다. 다음은 아버지 차례였다. 아버지는 최근 대형 아파트 공사를 수주했다. 그걸로 다시 일어설 기회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나는 그 공사에 문제가 있다는 걸 알았다. 협력업체에 준 뇌물이 장부에 없다. 나는 익명 계정으로 국세청 홈택스에 민원 하나 넣었다. 건설이 아파트 공사 관련 세금 계산서 조작 의혹이라는 제목으로 구체적인 거래처 이름과 금액만 적었다. 증거는 첨부 안 했다. 그걸로 충분했다. 일주일 뒤 아버지 회사에 국세청 조사관이 왔다. 아버지는 전화로 나에게 하소연했다. 민지야, 갑자기 조사 들어왔어. 아무것도 아닌데 신경 쓰여서 미치겠네. 나는 위로했다. 아버지, 괜찮아요. 깨끗하시니까. 그날 밤 혼자 와인 한 병을 비웠다. 손이 떨렸다. 이건 돌이킬 수 없는 길이었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조사가 시작된 뒤 아버지 회사는 빠르게 흔들렸다. 협력업체들이 등을 돌렸다. 은행 대출도 연장 거부됐다. 어머니는 매일 울었다. 도대체 누가 이런 짓을 했을까? 나는 옆에서 어깨를 토닥였다. 요즘 세상이 흉흉해요. 그 사이 나는 더 깊이 파고들었다. 아버지가 예전 여자와 낳은 아들이 있다는 걸 알았다. 미국에 유학 보냈다는 그 아이, 이름은 김준영. 24살. 파티 때 내 자리를 대신 차지한 사람이 바로 그였다. 아버지가 조카라고 소개했지만 나는 알았다. 눈이 똑같았다. 나는 준영의 인스타를 찾았다. 미국 대학 졸업사진, 아버지와 함께 찍은 사진들. 캡션, 아빠랑 오랜만에. 속이 부글부글 끓었다. 그래서 준영에게 연락했다. 익명 메일로. 너희 아버지가 탈루한 돈으로 내 유학비 된 거 알아? 라고만 보냈다. 증거사진 몇 장 첨부. 준영은 바로 아버지에게 달려갔다. 아버지는 준영에게 조해다라고 했지만 이미 금갔다. 준영은 한국으로 왔다. 부모님 집에서 큰 소리가 났다. 나는 그 광경을 상상하며 잠을 설쳤다. 그리고 결정적인 한 방을 준비했다. 아버지 회사 최대 채권자인 은행에 또 익명 제보를 했다. 이번엔 증거 포함. USB에 있던 자료 일부. 은행은 즉시 대출 회수에 들어갔다. 아버지 회사는 부도 직전이 됐다. 그때 어머니가 나를 불렀다. 민지야, 우리 집이 망할 것 같아. 나는 갔다. 어머니는 눈이 퉁퉁 부어 있었다. 아버지는 소파에 앉아 멍하니 벽만 봤다. 나는 차분히 말했다. 어머니, 아버지. 제가 도울게요. 어머니가 울며 매달렸다. 민지야, 제발 너라면 방법이 있을 거야. 그 순간 모든 게 허무했다. 이제야 나를 찾는다. 내가 필요하니까?
나는 미소 지었다. 네, 도와드릴게요. 하지만 이미 늦었다. 부도가 났다. 압구정 아파트는 경매로 넘어갔다. 부모님은 전세 작은 빌라로 이사했다. 준영은 미국으로 도망치듯 돌아갔다. 아버지와 연을 끊었다. 어머니는 우울증 약을 먹기 시작했다. 아버지는 술만 마셨다. 나는 여전히 주말마다 찾아갔다. 밥 해드리고 병원 동행하고 약 사드렸다. 착한 딸처럼. 언젠가 어머니가 물었다. 민지야, 이 모든 게 내가 한 거지?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냥 미소만 지었다. 아버지는 어느 날 나를 보자고 했다. 술 냄새 풍기며 말했다. 민지야, 내가 잘못했다. 그 파티 날 내 자리를 빼앗은 게 미안하다. 나는 고개 끄덕였다. 네, 아버지. 그게 전부였다. 나는 그들을 완전히 망가뜨렸다. 탄로 증거는 내가 조금씩 흘렸다. 소문도 내가 퍼뜨렸다. 준영과의 관계도 내가 드러냈다. 그들은 이제 아무것도 없었다. 명예도, 돈도, 가족도. 나도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 회사 동료들은 나를 피했다. 소문이 돌았다. 김민지 부모님이 망했다던데 뭔가 이상해. 나는 승진 기회를 놓쳤다. 집중이 안 됐다. 밤마다 악몽을 꿨다. 어머니가 울며 매달리는 꿈, 아버지가 멍하니 벽 보는 꿈. 나는 거울을 볼 때마다 물었다. 이게 정말 내가 원하던 복수였나? 그런데도 멈추지 않았다. 이미 끝난 뒤였다. 지금 부모님은 작은 빌라에서 산다. 어머니는 약을 줄였고 아버지는 술을 끊었다. 동네 슈퍼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 나는 한 달에 한 번 찾아간다. 더 이상 주말마다 가지 않는다. 지난번에 어머니가 말했다. 민지야, 이제 우리한테 자리는 있어? 언제든 와. 나는 대답했다. 네. 하지만 가지 않는다. 그 테이블에 앉고 싶지 않다. 이제는 복수는 끝났다. 그들은 모든 걸 잃었다. 나도 나를 잃었다. 가끔 생각한다. 그날 파티에서 그냥 조용히 뒤로 물러났다면 지금쯤 나는 어땠을까? 아니면 그게 더 끔찍했을까? 잘 모르겠다. 다만 하나 확실한 건 그들은 이제 나를 절대 잊지 못할 거라는 것. 그리고 나도 그들을. 이게 공정한가? 아니면 내가 괴물이 된 건가? 대답은 없다.